낭만서점 7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예, 저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예,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는 항상 주제 맞는 초대 손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가 첫 번째 트랙에서 잠시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들으면 다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분 모셨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지 저희 허위평론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게스트에 대한 그 소개를 따로 준비하려다가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자기가 말하는 자기에 대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게 굉장히 좋아서 이걸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5살 먹은 중년 남자입니다. 고향 경주와 대구에서 20년, 서울과 경기도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5년은 공부하느라 독일에서, 3년은 군복무를 위해 강원도 화천에서 보냈습니다. 1년은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책만 읽었습니다. 대학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읽은 책으로 말하면 역사학도나 문학도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복무 시기와 유학 시절을 제외하면 성년이 된 후 인생의 절반은 운동과 글쓰기 사이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치와 글쓰기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줄기였고 무엇이 가지였는지 분명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었다 싶지만 이제부터라도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일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정치의 바리케이트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바리케이트를 떠납니다. 지식 소매상으로서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나름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며 살고 후회 없이 죽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소개를 본인이 쓰셨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이렇게 목소리를 다시 듣고 보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분 참 글 잘 쓰신다입니다. 네. 정말로. 네.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그쵸, 했습니다. 문장이 참 단단하면서도 명료하고, 네. 예, 그러면서도 참 할 말 다 하시는 끝까지. 네. 그런 분인데요. 네. 실제로도 그런 분이신지 저희가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본인 웃고 계시네요. 네, 유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저 유시민 선생님이라고 딱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전 장관님, 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허위평론가님이 읽어드린 부분은, 작년에 나온 책인가요? 예. 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네, 책의, 저자 소개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낭만서점에 오랜만에 불려 나왔고요. 되게 이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 많고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게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출퇴근은 안 하시잖아요. 아니요, 제 작업실이 파주에 있어서 네네. 출근하고 퇴근하고. 예. 되게 일산이신 걸. 예, 고양시에 있다. 지금은 서울로 이사를 해서. 그러셨어요? 예, 네, 서울에서 서울서. 파주까지 예. 매일매일 출퇴근하세요? 예, 서울서는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 예. 예. 언제 출근하셨다가? From 9 to 6로. 네. 혹시 공무원 생활 잠깐 하셨던 것이 몸에 배셔서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제 깜깜하면 자야 돼요. 쉬고 자고. 그런 우리가, 스타일이셔요. 예, 수백만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요새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네. 예. 보통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밤에 일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신데 그냥 이렇게 밝을 때 회사원이나 직장인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일하시는 게 몸에 맞으신가 봐요. 아, 가끔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작업할 때는 예. 밤에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리듬을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들한테 좀 맞춰야 되니까 네. 야간 작업은 좀 되도록 안 하려고. 와, 네.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굉장히 은근히 가정적이시라고. 은근히요. 네. 아, 대놓고? 네. 예, 그런, 그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예, 정말로 그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삶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네. 생각하신다는 걸 벌써 첫 마디에서 막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그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불행 네. 원인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라는 네. 이 삶의 기쁨의 원천인데 네. 그거를 되게 소홀히 하고 다른 데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네. 그런 풍토 예.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와. 네. 저는 그 유시민 선생님의 이 프로필을 읽으면서 네. 이게 약간 자서전의 프롤로그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 저도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는 마음으로 쓰신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한 50년 정도를 산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저는 이제 아직 한참 좀 남았으니까. 예. 이제 되게 잘 산 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네. 생각이요. 그리고, 스스로. 예, 최선의 삶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뭐, 가능한 하나의 삶이 아니었나?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꼭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거는 지난 일이고 네. 또 인생은 연습이 없고 반복이 없는 거니까 예전에 처했던 상황에서 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네. 판단해서 또 이제 최대한 판단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네. 뭐 그만하면 괜찮지 않나? 네. 예. 선생님, 그러면 혹시 무엇에 등을 떠밀리면서 살았던 그런 느낌이 더 강하세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대로 어떤, 운명을 만들어가면서 사셨다는 느낌이 더 강하세요? 등을 떠밀린 거는 아니고 네. 이제 다 스스로 판단해서 대체로 했는데 네. 그게 뭐였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어떤 나로 시대라는 하여금 것이 예. 시대라는 것을 통과해 오셨잖아요. 혹시 시대가 선생님의 등을 미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등을 밀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네. 이렇게 살면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되게 한 20살 때부터 이 세상이 굉장히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논리적인 생각이고 근데 사람이 사는 게 자기가 가진 걸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한테 없는 걸로 세상을 살 수는 없다고. 네, 슬픈 말씀이지만 진실이네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나?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고 이제 외출을 나간 것 같은 네. 또는 나한테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네. 운동을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죠. 네. 근데 뭐 세상하고 나하고 딱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유시민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저한테는 다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되묻게 하는 그런 그 힘을 갖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뭐 지금도 많지만 상당히 많았는데 원래 젊을 때는 고민이 많아요. 네. 항상 많아요.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인 유시민으로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그 유시민 선생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그 선배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나는 이 시대에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새삼 되묻게 했다는 점에서 좋은 책이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네. 그에 못지않은 좋은 책이다라는 걸 네. 이렇게 가나요? 요즘 평론가들은 이렇게 야들야들하네. 네, 아니 유일합니다. 네. 네. 야들야들. 저 이 문단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예. 아니 뭐 예. 그 책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제가 그 유시민 선생님의 그 저자로서의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거꾸로 읽는 세계사. 예. 그걸 저희 고등학교 필독서였거든요. 네, 그거 읽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죠. 예, 나름 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냥 드레피스 사건도 사실 그 책에서 처음 알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각인이 됐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해가 2003년이었어요. 제가 국회 가던 해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네. 그때였죠. 유시민 선생님이 이제 의원으로서 또 출발하셨던 그래서 어떤 기묘한 네.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책으로 네. 봤던 사람이 이제 정치 활동을 하네. 네. 그리고 한창 20대였으니까 이 정치적인 의식이 제가 많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선생님의 행보를 유독 이렇게 좀 지켜봤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결론 아주 실망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저한테 되게 뜻깊게 읽혔다는 거죠. 저는 90년대 초반 학번이거든요. 소위 이제 그 네. 강경대 세대죠. 네, 강경대 세대. 분신정국. 똑같아요, 강경대.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저술가 유시민이 먼저 떠오르는 유시민 선생님의 직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03년 이후에 유시민 의원과 유시민 전 장관이 저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서 지켜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으면서 본인이 작가일 때 가장 어울리고 또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그러시다는 얘기 그런 들으면서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가웠어요. 저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저 정치권의 트러블 메이커 하나가 사라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신에 괜찮은 글쟁이가 네. 돌아왔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제가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소설가, 한 편의 소설을 남기신. 네, 소설가시잖아요. 네, 창작가 비평에. 창비로 등단하신. 네, 그게 88년도, 1988년도 여름호에. 네,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언젠가 장편 소설을 들고 창비를 찾아간다는 기와 함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 창비에서 내줄까 막 이런 생각도 함께. 이제 품질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품질이 편집 과정을 미달되면 거쳐서 거절할 거고. 품질이 괜찮으면 해주시겠죠.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 창비 아는 편집자에게 부탁해서 그 초고를 꼭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쓰시는 소설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희연 작가님에게 강력한 경쟁 소설가가 한 명. 식당도 같이 모여 있으면 더 잘 돼요. 다. 네. 맞아요. 그렇죠. 판이 커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 좋았지만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하면 뒤에 에필로그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사실 아직은 젊은 나이신데 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아프지 않는 젊은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로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런 생각을 근데 다 죽는데. 예, 다 죽는데 네. 그래서 제가 누구나 죽는다 그런 책을 사기까지 했는데요. 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쉬워도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죽을 때 의식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 안에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네. 죽을 것인가로 네. 기결된다는 점에서도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쵸. 예, 때려야 뗄 수 없는 있다는, 예, 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도 유시민 선생님의 어떤 통찰로서 만들어진 그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삶을 아주 많이 일그러뜨린다. 네. 예전부터 그 생각을 예,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역사에서 뭐 역사 이전까지 포함해서 살은 사람 있냐? 한 명도 없거든요. 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죽었다가 그렇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네. 있냐? 없어요. 뭐 네. 기독교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래봤자 3일 만에 다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예. 살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한다 그러는데 네. 다 부활하면 어디 살아요? 네. 지구가 한 10개쯤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고 네.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네. 그럴 때 반드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만 돼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온갖 사이비 종교도 생기고요. 네. 어마어마한 비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그냥 제 생각을 그냥 걷다 적은 거예요. 아, 이랬으면 네. 좋겠다 그런 거. 예. 네. 여기서 보면 이것을 사전 장례식이라고 해야 할지 생존 장례식이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흥겨운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즐겁게 작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내 삶과 죽음을 애통함이 아니라 유쾌한 기억으로 남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네며 함께 삶의 구비를 걸어왔던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고 삶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작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초대할까를 놓고 네. 예, 가상의 파티를 놓고 예, 그 가상의 초대 손님들을 네. 이렇게 네. 호명을 하세요. 네, 근데 빠진 분들이 되게 아,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 유시민 선생님하고 나 좀 친구인데. 친하다 네. 생각했는데 그럴 없고. 수 있겠구나. 제일 서운해했던 분이 네. 우리 지금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난초반 예. 학부모. 엄마 아빠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지금까지 네, 8년째 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지난번에 밥 먹으러 모였는데 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왜 난초반이 없느냐. 예, 왜 저 1학년 난초반 모임이 없냐. 그래서 뭐라고 변명하셨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죠. 꼭 초대하겠다고. 예, 예. 네. 예. 근데 여기 누구를 초대할까 그 면면을 보면 예. 그 유심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으면 예, 그 친구가 누구인지가 예, 네. 정말 잘 드러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읽었어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친구의 기준이 뭘지 여쭤봐도 될까요? 친구는 제 관념은 그런데요. 네. 이제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요. 네.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네. 적든 같이 있을 때 그냥 편안한 사람이 편안한 있죠. 사람. 예. 네. 그게 친구예요. 네. 예. 저희 예상보다 훨씬 소박하지만 네. 전곡을 찔리는 듯한. 같이 있으면 좋은 네, 사람. 예, 무슨 편안한 계산 사람.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도 되고 네. 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에 대해 평가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 네. 그게 진짜 친구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친구를 이렇게 쉽게 사귀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니요, 쉽게는 못 살고요. 예, 마음을 여는데 오래 걸리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래는 안 걸려요. 네. 딱 보면 알아요. 네. 예, 그냥 첫눈에. 몇 분 안에 네네. 몇 분 안에 이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다. 네네. 이 사람은 좀 부담스럽다. 네네. 이게 몇 분 안에 반가람이 나요. 네네, 맞아요. 이제 그게 왜냐하면 사람 잘 안 변하거든. 사람 잘 안 변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사람이 나중에 달라질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지금 봐서 딱 편안하면 계속 편안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불편하면 네. 그 잘 풀리기 어려워요. 네. 첫인상이 힘을 믿으시는군요, 선생님. 첫인상만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그 약간 겉모습과 약간의 대화, 네. 어떤 상황 공유, 네. 그거를 짤막하게 해보면 대체로 네. 그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직관을 굉장히 믿으시는 편이라고 예. 그렇게 들려요. 본인을 굉장히 믿으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 자신을 못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네. 그게 잘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네. 또 제가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잘 안 바뀐다는 거. 그리고 네. 잘 안 바뀌면서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면 나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사람에게도 불편을 주는 네. 거니까 이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불편한 관계 속에서 보낸다는 거는 안 좋은 예.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나 뭐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운 곳에서 도처에 불시에 네. 네, 이렇게 들이닥치듯이 네.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피할 네. 수 없는 경우들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요. 네. 네. 정 피할 수 없으면 최소한으로 접촉하고 예. 그다음에 피해야 돼요. 그거를 마음이 약해서 네. 이 사람 도리가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친밀한 사람에겐 따뜻하게 별로 그런 분들이 기분 예. 나쁘지 않게 네. 예, 그렇게 최대한 하면서 해야죠. 지금 정현 작가님과 네. 저희 한 30분 얘기를 나눴는데 어떠신지 같이 있으면 좀 괜찮으신지. 우리 네. 허희 선생보다는 정희연 선생이 훨씬 네.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좀이라도 더 연배가 저하고 가까우셔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정현 작가님 미녀 작가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낭만서점 편안하신가요, 선생님? 네, 뭐 창고 느낌이 나네요. 창고 같아요. 네, 아늑한 창고. 네. 낭만 창고라고 아까 잠깐 예. 헷갈리셨는데 저희가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낭만 창고라는 말 이렇게 듣고 그러고 보니 지하는 괜찮은데 출입문하고 이 출입문 맞은편 쪽에 있는 공간에 집기 쌓여 있고 그쵸. 이런 게 예. 거의 입구 네. 들어오기 전까지는 창고예요. 네. 네. 내가 잘못 오나를 끝까지 문을 네. 여는 순간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네. 저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생각해야죠. 네. 그걸 저희는, 가지고 우리 네. 비참해, 우리 작업 환경이 왜 이래, 뭐 회사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져요. 네. 저희는 그냥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 동아리 방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보다는 훨 낫죠. 네. 그러면 인생에서 진짜 친구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의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너댓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너댓 명. 네. 네, 초등학교 소위 중마고우, 예. 네네. 뭐 시체말로 불알 친구, 네. 해상하는 친구도 있고, 네. 또 이제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했던 네. 친구도 있고요. 또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하면서 이제 만났던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또 아주 한두 명 정도는 네. 그런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예. 그분들 네댓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의 삶의 어떤 이력 같은 것,
네, 개인적인 이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정의 역사로 네. 돌아보는 유시민이라는 인간. 유년부터 네. 청년기를 거쳐 지금까지 오는.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던 그 겨울방학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저하고 같이 축구공을 들고 매일 일요일 새벽마다 학교 운동장에 갔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 공 찰 때 숫자가 네. 모자라면 끼워주지 않을까를 네. 기대하면서 아저씨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네. 그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네.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아. 2차 밴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청, 재하청 네. 받아서 부품 만드는 그런 조그만 회사를 하는 친구인데 네. 지금 그걸 하시는. 네.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만나도. 네. 그렇지만 되게 좋죠. 고향 친구. 네. 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화가인데요. 네. 그 친구 그림이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는데 아호를 우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우리 아호 값으로 나중에 화가가 되고 나서 그림 하나를 제가 얻었는데 네. 아호 값으로. 그 친구는 공부를 하냐 그림을 그리냐 이걸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 고3 네. 초에 네. 친구들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아. 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친구들이요. 한 친구의 한 진로를 친구의 위해서 진로를 대책회의까지. 위해서.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기 아버지한테 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미술대학을 갔어요. 아,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던 친구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림은 정말 탑 클래스로 잘 그리고 네. 공부는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 그 탑이라고 정도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운. 유시민 선생님보다는 좀 아래였던.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그 그림이 저는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되게 명석하게 유시민 선생님이 네. 이렇게 너는 자 그림은 어떻고 공부는 어떠니까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쪽이 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컨설팅을 친구가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지방국립대학 그때는 지방국립대학이 좋은 학교였어요. 네. 지금도 좋지만 예전보다는 이상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이제 거기 상과대학을 가라고 부모님 네.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네. 그 친구가 그 학교 상과대학을 갔으면 굉장히 인생이 고달팠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일을 네. 하고 있죠. 그런 친구도 있고요. 네. 그때 대책회의를 하실 때 친구의 진로에 있어서 네. 우선순위를 두셨던 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떤 행복이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그때는 뭘 잘하냐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네. 했어요. 그 친구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도전이라고 있죠. 경북 도전. 네, 도전. 예. 네. 대구 경북. 네, 네. 네. 그 자기 형 이름으로 응모를 해서 입선을 했어요. 유화를 그려서. 고1 때 같이 미술반을 하다가 저는 수채화에서 멈추고 그 친구는 유화로 넘어갔는데 네. 바로 유화 그림을 그려서 자기 형 이름으로 응모를 해서 입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낄낄거리면서 그 전시회장에 몰려가가지고 심사위원들을 비웃으면서 네. 상도 직접 못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형이 받은. 입선은 그냥 통지서만 오는 거니까 좀 큰 상을 받아야 시상식에도 가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형 이름으로 응모를 해서 도전에 입상을 할 정도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그림으로 이제 대성할 수 있다. 네. 그건 너가 그림을 안 그리면 도대체 누가 그림을 그린단 말이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네. 네. 어떤 재능, 네. 적성. 예, 근데 예. 그 이렇게 해준 친구들도 놀랍지만 그때 또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진로를 결정한 그 친구분도 그 친구분의 그 결단도 그 네. 화가는 지금 화가죠.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동력이 예. 필요했나 봐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그림을 너무 잘 그렸고. 네. 예. 그럴 때 그 말 한마디와 네. 응원이 필요했던가 봐요. 예. 네. 제일 친한 친구는 이제 저희 집 사람이죠. 저하고는. 네. 저희-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도요. 네. 저희는 나이 차이가 3살 지는데 네. 제 여동생하고 원래 친구고 네, 네. 저하고도 이제는 한 25년 넘게 사니까 네. 연애 기간까지 하면 30년이 넘었으니까 네. 제가 이 세상에 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네. 친구죠. 네.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찾아봤더니 네. 그 제주도에 되게 유명한 수제셨다고 사모님이. 공부를 잘 했나 봐요. 네.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유시민 선생님의 어떤 삶에서 사실 그렇게 부러운 건 없어요. 네. 그런데 딱 하나 정말로 부러운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예. 사모님 오랜 연애와 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네. 보여서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행복한지 아닌지는 밖에서 봐서 몰라요. 근데 책으로 보면 되게 편안하게 편안한 네. 편안하다기보단 네.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왠지 서로의 영역을 되게 잘 지켜주면서 따로 또 같이 하는 부부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장가 가던 해에 1988년도니까 26년 전이죠. 그때 어떤 아마추어 도사님이 사주를 봐주셨는데요. 잠깐 물어보더니 따로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 말 잘 들으라고. 왜냐하면 그 남편을 장관 만드는 사주라고. 그때 뭐 수배에서 도망다니고 뭐 그럴 텐데. 아이 선생님 무슨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냐고. 네. 예, 그런데 예, 결국 제가 그때 장관 임명될 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면 어떨까 막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는 또 나름 있었는데 예.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여서 장관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거 뭐하러 해? 안 한다고 그래. 그랬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예, 기자회견 했을 거예요. 그렇대요. 저는 이제 사주 팔자 이런 거 잘 믿지는 않는데 예, 가끔씩 그게 일치할 때도 있죠. 저는 이제 사주가 연이래요, 연. 연이요? 바람 부는 대로 막 날아다니는데요. 예. 와. 바람 부는 대로 막 지 날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 멋지다. 네. 근데 연이 날려면 누군가가 연줄을 저 끝에서 잡고 있어야만 돼요. 예. 그 얼레라고 그러기도 하고 얼레. 잣새라고 네네. 그러기도 하는데 연줄을 잡은 사람이 있어야 연이 날 수 있어요. 네. 놔버리면 잠시 화려하게 날다가 그렇죠. 금방. 그다음에 이제 처박죠. 예. 제 처가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 와. 풀어주는 만큼만 날아다니래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살면서 느낌이 좀 그런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은 들죠. 네. 그리고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한테 가족이라는 존재가 네, 굉장히 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받았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한국의 중년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물론 다 가족 소중하지라고 말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조금 이렇게 다를 때도 다른 경우도 저도 사실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사모님 모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려나? 네. 근데 어쨌든 가족 시간에 맞춰 9 to 5로 일하시고 예,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계속 출근하는 사모님 대신 유모차를 끌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옛날에 저희 그런 둘째가 아주 이야기, 어렸을 때, 아기 때. 예.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가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말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들으면 뭔가 살짝 불편한 기분이 그쵸. 들더라고요. 원래 가정적이어야죠. 기본으로. 네. 네. 적이라는 말이 참,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쵸, 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이렇게 잘하고 이런 남편들을 가정적인 그쵸, 남편이라고 아이도 해서 많이 보고. 그런 수사를 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냥 가정 내의 사람인데 둘 다 가정적인 아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집안일 같은 거를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이제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애쓰네. 그 정도면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네. 생각을 하죠. 지금은 친구 가깝게 이렇게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없고요. 네. 다만 제 팬클럽이 역사가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너무 아주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서 네. 스스럼 없이 서로 대화하는 네. 그런 여성 회원들은 그게 숫자가 꽤 많아요. 시민광장? 네. 예, 시민광장에 되게 저보다 연배가 좀 어린데요. 네. 가끔 이렇게 여럿이서 저를
위문방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약속을 잡고 회사에서 네. 월차를 내고 네. 이렇게 해서 그중에 한 사람이 도시락을 싸고 아,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와요. 저한테 제가 작업하는데 아. 이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와서 자기들끼리 오전에 만나서 놀다가 점심 때 와서 같이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요. 네, 진짜 팬클럽. 예, 정말. 그렇게 한 다음에 점심 먹고 저는 다시 작업하러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또 근처에서 산행을 하거나 네. 둘레길을 걷거나 네. 그렇게 하고 네. 저녁 때까지 놀다가 네. 헤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건전합니다. 네, 근데 네. 굉장히 편해요. 그분들도 네. 워낙 오랫동안 네. 알아왔던 분들이고 제가 정치하던 시절에 자원봉사를 참 많이 했던 분들이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인데 예. 10년이라는 시간이면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쌓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주제잖아요. 근데 친구의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유시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연대, 놀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그런 삶과 이 친구라는 것이 결국에 확장시키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뭐 너댓분의 친구를 말씀하셨지만 더 확장시키면 지금의 시민광장 혹은 예, 거기가 더- 진짜 친구 개념의 네.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네.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친구들 그런 것 몇만 같아요. 명이 모여 그러네요, 있는데요. 진짜. 네. 이것도 부럽네요. 이게 제일 부러운데요, 나도 저는. 부럽네요. 네. 예. 저희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유시민 선생님 그 이 책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요. 예. 그가 그립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생각의 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2가지 빛깔로 그려낸 희망의 미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2014년 5월 23일이죠. 예. 예. 5주기가. 노무현 대통령 5주기를 기념해서 예. 네, 기념 문집, 산문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글을 실으신 분이 유시민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여울 작가님, 또 신경림 시인이시죠. 네. 예, 신경림 선생님, 뭐 조국 교수 등 여러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이희화 선생님부터 네, 또 정여울 평론가까지 예. 네. 이렇게 정말 세대를 망라해서 이런 분들이 실려 있고요. 이런 분들의 글이 실려 있고요. 네네. 다시 할게요. 네. 이희화 선생님부터 정여울 평론가까지 세대를 망라해서, 실려 있고요. 또, 그, 기생충학 교수로 유명하신, 예, 네, 서민 교수. 예. 부터, 그 다음에 신충진 셰프님까지 또 네. 다양한 직업군을 망라해서 그 분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어떤 커다란 사전 지식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네 그런 주제로 글이 네.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 성함이나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오지 잘 않고요. 본인 이야기를 쓰신 분들도 계시고 영화 변호인 영화에 대한 단상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자유로운 글편들이 모였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 네. 산문집이잖아요. 네. 산문이라는 거는 그게 산자가 흩을 산자 아닌가? 네. 네. 흩어져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신 건가요? 예, 선생님께서? 저는 뭐 그 시민광장 문학 동아리에서 네. 예. 이걸 진행을 하면서 되게 이제 그 주동을 한 분들은 방송 작가이거나 방송 작가였던 분들이 예. 네. 이제 주동이 되어서 이걸 했고 어드바이스는 제가 이제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자기 사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뭐 추모 산문집이라고 그래서 네. 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네. 그렇게 예.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 생각에 훌륭하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하다.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각도에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면 되겠다. 네. 그렇게 청탁을 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흩어지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 더 흐트러지길 네. 원하셨군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정여울 씨는 굉장히 젊은 분이시죠. 네. 예, 그렇게
좀 의외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서민 교수는 이제 다 굴기 전에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네. 글이에요, 이게. 네.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의외로 이분이 노사모였다는 네, 게 나와 있고요. 예. 정철 씨는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네. 분이죠. 이 책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편집된 데에는 정철 씨의 어떤 조언이 많이 영향을 네네. 미쳤을 네. 거고요. 그 동화작가 노경실 씨나 또는 방송작가 김윤영 씨, 학교2 뭐 이런 유명한 드라마들 네. 했던 분이시고요. 이제 전형 대통령 이발사, 요리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요즘 글 많이 쓰시는 김영민 PD도 네. 있고. 그가 그립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년 기념의 문집으로 출간된 책이고요. 22분의 작가분들이 글을 담으셨습니다. 지금 유시민 선생님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유시민 선생님의 글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볼 때 특이한 점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네. 어떤 바람을 담은 그 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 선생님의 경우에는 담고 싶다. 예, 뭐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뚫고 싶다, 깨고 싶다, 꺾고 싶다. 예, 이런 등등의 어떤 제목처럼 달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작가님들마다 주어진 어떤 태제셨는지 아니면 글을 쓰신 다음에 이렇게 뒤로 묶으신 건지. 이 필자들은 모르셨던 일이고요. 이제 원고를 다 모아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마 정철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네. 아마 이게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짐작합니다. 네. 그럼 담고 싶다는 유시민 선생님께서 다신 건 아니시죠? 예. 저도 책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붙였다는 거. 이렇게 묶이니까 이렇게 어떤 최소한의 통일성이 생겨서 네. 예, 좋더라고요. 네, 유시민 선생님은 담고 싶다. 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제목은 변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제목은 직접 붙이셨어요. 예, 그건 제가 직접 붙였죠. 유시민 선생님께서 쓰신 이 변호인이 된다는 것은 유시민 선생님이 이 폭행법 그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셨을 때, 네. 당시에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셨던 이돈명,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가 변론을 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는 이분들이 본인을 왜 변호할까를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시다가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그분들은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어린 대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또 얼마 전에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회자가 됐었잖아요. 또 그때의 어떤 경험들을 또 반추하시면서 과연 변호사라는 것과 변호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우리는 왜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역설하신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제 칭찬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변호사와 변호인을 구분하는 그 지점에서 그래서 여기 다 적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에 대한 그 언급을 하시면서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유시민 선생님께서 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이른바 인권 변호사라고 하시는 황인철 변호사를 비롯하신 분들이 그 변호를 해주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변호를 해줄까? 나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왜 나를 위해서 나서서 이렇게 해주셨을까를 생각을 하시다가 이런 문장을 유시민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분들은 내 생각과 행동을 모두 다 이해하고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옳은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변호하셨다. 저도 줄쳤습니다. 네, 이 부분 정말. 네, 저는 근데 그 다음 문장까지 같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읽어주시죠, 작가님. 네, 스스로 옳은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변호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까지가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네. 생각을 그렇게 안 하셨던 그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1984년 가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이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네. 법률 위반 이걸로 감옥에 갔거든요. 갔더니 교도소 보안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유아무개 이번에는 자범으로 왔으니까 자범답게 행동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자범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죠. 네. 근데 뭘 원하는데 그래서 헌것방에 넣어주세요. 독방 말고. 네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네. 그래서 0.7평짜리 독방에 집어넣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폭력범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럼 나도 그러면 폭력범에 맞게 행동은 못하겠다. 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그 사건이 이제 큰 사건이어서 예. 막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여하튼 그래도 폭력범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분들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권 변호사 사회의 빅4 네. 가운데 세 분이 저를 네. 공동 변론을 하셨으니까 나는 내가 무슨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나는 누굴 잡아 가둔 적도 없는 사람인데 또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거니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으니까 이분들이 나를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때는. 네. 그때는. 예, 그때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변론을 하시는 동기를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네. 예. 젊으셨으니까. 예, 어렸으니까. 그때.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그 학생운동이 정당하다 이런 것도 바탕이 됐겠지만 예. 그 당시 상황이 헌법에 써져 있는 모든 문장들이 다 짓밟히던 상황이었고 법률가로서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네. 옳은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왜 돈 버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네. 인권 변호사로 나섰을까 이렇게 보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네. 법률가로서 네. 옳게 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하신 거였구나. 네. 그거를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네. 깨닫게 됐죠. 저도. 네. 법률가로서 이렇게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를 변호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또 그 말씀 들으면서 법률가로서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 시민으로서 네. 예, 최소한의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이제 저도 중년이 되어 가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선 자리에서 옳은 삶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이렇게 마냥 젊고 어렸던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네,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그게 거창하고 크지는 않더라도 제가 선 자리를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어쩌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유시민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네,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떤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 싶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인권 변론을 직접 하신 그분들도 네. 훌륭하시지만 예. 직접 나서지는 않으셨지만 네.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오고 쓰기만 하는 그분들을 같은 공동 사무실에 모시고 네. 있으면서 네. 계속 월급을 드리고 했던 그쵸. 다른 변호사들이 또 있어요. 네. 그게 네. 그렇죠. 예, 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막 그 노동 변론하고 다닐 네. 때 문재인 변호사 안에서 돈만 벌었거든. 그렇죠. 네네. 그 노무현 변호사가 엄청 바빠지고 또 정치로 가버리고 네. 그러고 나서야 문재인 변호사가 또 네. 예, 그런 일에 좀 나서고 네. 그래서 이것은 빙산처럼 네. 밖으로 나타난 것이 일부 있고 네. 그 아래쪽에 훨씬 더 큰 덩어리가 네.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많이 민주주의가 휘청거린다, 뭐 이제 퇴보한다 그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나마 우리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그만둬라 이런 글 올려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이나마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마음을 쓰고 정성을 모으고 네. 힘을 보태고 희생을 치렀는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제 지금 불과 5,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네. 아주 가난한 독재 국가에서 네. 예. 상당히 풍요로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로 네. 이렇게 오는 동안
그냥 이게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네.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서 이만큼 왔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요. 네. 예. 예. 그리고 이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바로 정법회라는 1986년에 변호사 모임에서 유시민 선생님이 그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노무현 변호사였죠. 예, 노변. 예, 노변이 거기에 있었다. 네. 예,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언급은 여기서밖에 안 하셨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유독 첫 만남을 이렇게 쓰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참 없는 분이셨거든요. 아, 노무현 변호사가. 그래요. 예, 네. 그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주의가 워낙 네, 강하기 네, 네. 때문에 부산, 마산, 창원, 울산, 대구까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1980년대에 웬만한 노동조합치고 그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노동상담소의 네. 법률 지원과 이 컨설팅을 네. 무료 컨설팅 이런 걸 받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로 없을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전국 모임에 오면 네. 다 시골이에요. 지난번에 응사에 나오잖아요. 저희 네. 대학생 때 친구들이 서울 친구들이 야 아무개야 방학 때 집에 가니? 시골 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집 시골 아니거든. 어딘데? 그럼 대구거든. 시골이지 대구. 그러니까 서울만 빼고 다 시골이에요. 네. 그 중앙 중심주의. 정말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누구는 뭐 서울만 수도면 그러면 뭐 지방은 하수도냐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꽤 심해요 차이가. 네. 예. 근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활동을 하던 분인데 서울 사람까지 다 모인 데 가면 무명이에요. 네. 완전 무명 변호사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약간 이제 시골 변호사가 소위 나우 펼치고 시골 네. 변호사가 정법회라는 전국 조직에 네.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하고 네. 섞이니까 네. 존재감이 미약했던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1987년도에 6월 항쟁 나고 나서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제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던 네. 무렵에 그때 무슨 사건으로 장의방해죄로 네, 구속이 네, 되잖아요. 예. 그때 전국에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이 되고 이럴 때 비로소 중앙정치 무대에 네. 연고가 생기고 네. 그리고 중앙지 이른바 그 지방지가 네, 아니고 중앙지의 이름이 실리고 네. 구속하기 위해서 검찰이 3번이나 판사를 바꿔가면서 영장 신청을 네, 하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슈의 중심인물로 그때 처음 떠오른 거예요. 네. 1985년 6년까지만 해도 네. 전국적 차원에선 존재감이 거의 없는 시골 변호사였다. 아. 그 얘기를 네. 사실 한 거죠. 네. 네. 그거 참 부당한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화려했던 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소박했던 그 시대를 그 시절의 만남을 추억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네. 뿌듯했던 좋았던 네. 그런 예, 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인간 노무현의 어떤 본령이랄까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살짝 이렇게 보이게 하는 예. 네, 그런 느낌이라서 더 좋았죠. 네. 그대 그리워 창을 열면 꽃바람 불어와요. 지난 밤 새벽비 다녀가고 그 흔적에 꽃잎은 졌어도 그대 고운 밀 바람에 섞여 흐르는 눈물 같은 꽃잎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알았죠. 그대 목소리
그가 그립다에 되게 다양한 방식의 산문들이 모여 있는데요. 선생님은 또 어떤 글을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읽고 싶으신지요? 선생님이 글 외에 예. 아니 추천하시면.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네. 뭐 좋은 글이라기보다 읽을 만한 글들이 많은데 제가 딱 하나를 뽑아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라고 네. 말한다면 요즘 문학평론가인지 예능인인지 헷갈리는 김갑수 네. 씨의 네. 예, 그 나쁜 취향이라는 네. 제목의 김갑수 작가님. 예, 정말 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재밌는 산문이었어요. 네. 네. 저도 읽었는데요. 강정시인의 산문집인 나쁜 취향에서 빌려온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본인이 종편 방송에 예, 나가는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 될 대로 되라는 그 심경과 함께 굉장히 유머러스하지만 아프게 느껴지는 네. 그런 산문이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자신의 어떤 삶의 향방이 이제 바뀌었다는,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친했던 그 지인으로부터 절교 선언을 당했는데 정편 네. 출연한다고. 예.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심경 고백을 또 하기도 했어요. 예. 뭐 잠깐 조금만 읽어볼까요? 심경 그 부분. 고백. 예. 앞날에 뭐 하자는 그런 게 내게는 없다는 것. 앞날이 없다는 게 뭔지 그는 알까? 나는 내 인생을 20세기에서 마감하기로 정한 지 꽤 오래다. 루카치가 없고 밀란 쿤데라가 애매해지고 이성복의 시가 더 이상 감흥을 주지 않는 이 21세기가 하나도 재미없다. 더 이상 직업적 혁명가들의 전설적 행적도, 스튜던트 파워와 68 학생 혁명의 에너지도, 지미 핸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짐 모리슨의 27살 죽음도 없는 이 시작부터 늙고 낡아버린 21세기가 정말로 재미없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네. 예. 그 이유는 나는 그의 노제가 열리는 시청 광장에서 평생 울 걸 다 울어버렸다. 호곡을 했더니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했고 소매로 눈가를 자꾸 닦았더니 피가 묻어나왔다.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는 생각이 그때 싹 텄나 보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살자. 진짜 나쁜 취향으로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네, 저는 아팠어요. 네, 예. 저도요. 되게 정직한 글이죠. 네. 예, 그 정직함 때문에 팍 찔린 것 같았어요. 읽으면서. 네. 그리고 저한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 저는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 글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편집돼도 상관없지만 이런 글을 이렇게 글편 모음들 산문집들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글이 좋고 어떤 글이 좋지 않은지 이건 정말 개인적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 엿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떤 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더 확연하게 조금은 더 잘 알게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산문 모음집이 재미있고 좋아하는데요. 저한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어떤 글을 쓰시는 저술가, 직업 저술가 분들의 글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5년 동안 함께 네. 그분의 식사를 담당하셨던 셰프의 글이 있어요. 신충진 네. 요리사님의 네. 글이 주방장님의 글이죠. 예. 저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아. 유시민 선생님 글 외에 네, 그 글이 참 좋았습니다. 네, 예. 좋고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란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엇보다 진정성이라는 말이 참 아무데나 붙이곤 하는 말인데 요새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되게 순전한 어떤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정. 네, 예, 순정이네요. 순정. 네, 예. 그것이 보여서 참 좋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노무현을 정말 잘 보여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었냐면 식사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네. 7시, 12시, 6시 네네. 반. 근데 그 시간을 본인이 딱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 내외 가족이더라도 그 시간이 넘어서 들어오면 밥 먹고 들어오라고 하셨다는 거.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을 그냥 인간으로 더 뭐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그냥
같이 사셨던 분이구나. 예,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예, 이 글의 제목도 식사하세요. 예. 식사하세요라고 알림을 네, 꼭 하라고. 네. 네. 식사하세요인데 네.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육성이 가장 또 많이 등장하는 예. 그 따옴표로 예, 그 그러네요. 글이기도 해서 네. 그 아까 인간적 면모가 많이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그래요. 네, 네. 그 혹시 이분 개인적으로 아세요? 신충진 선생님. 예, 저도 밥 먹으러 다니는데 네. 예, 그 보긴 봤어요. 네. 개인적인 친분 대화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네. 예,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 5년 내내 셰프가 같은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분이 차려주신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는 어떤 네. 맛일까. 근데 특별하지는 않아요. 네. 보통 청와대 요리라고 하면 뭔가 네. 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되게 거대한 걸 기대하거나 네. 대단한 걸 기대하는데 또 그냥 제가 막상 먹어본 걸로는 청와대 밥보다 총리실 밥이 더 맛있어요. 그래요? 청와대는 이제 그 직원들하고 셰프가 네. 메뉴를 짜서 드리잖아요. 네네. 그 집밥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이렇게 뭐 삼겹살 구이라든가 네네. 무슨 어떨 때는 가면 뭐 저 포항의 과메기 이런 거 네. 나올 때도 있고 저도 이제 매일 가본 건 아니고 제가 가본 계절 음식들이죠. 네네. 예. 예, 그런데 청리실은 가보면 캐터링 서비스를 하거든요. 유명 호텔 더 캐터링 맛있겠네요. 서비스. 네. 네. 밥을 먹어보면 감칠맛이겠다. 청리실 밥이 더 맛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청리실 밥이 제일 맛있네. 더 맛있네 청와대보다. 청와대는 또 가면 약간 그냥 놀러 가는 네. 거나 뭐 그냥 의례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갈 때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서 네네. 상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밥을 즐길 만한 분위기는 네. 아니었어요 항상. 그래서 대통령보다는 국무총리가 더 행복하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 왜 문학 저희는 이제 작가님과 저는 네. 문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학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을까? 아니 작가님 되게 웃으시지만 아니, 전 갑자기 되게 할 말이 그게, 없어져가지고, 네. 저한테는 제가 그러니까 문학을 하겠다고 대학에 이과를 선택해서 들어왔을 때부터 가졌던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네. 과연 이게 어떤 쓸모가 있을까? 근데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문학이. 그러니까 쓸모의 쓸모.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김혜원 선생이 네. 쓰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학은 쓸모가 없음을 바로 그 쓸모 있음으로 한다. 항상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 이것인데 물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일말에 조금이라도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좀 하겠다는 그런 마음 없이 작가가 글을 썼을 때 혹은 뭐 평론가가 평론을 썼을 때 그것은 어떤 자의적인 수단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만 끝나는 쓸모없는 글이 되고 만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조지 오웰의 글쓰기에 네. 대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좋은 걸 하겠어. 네. 라는 의식도 굉장히 예술가로서는 네.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으로만 귀결됐을 때 그 네. 예술은 정말로 아무짝에도 네. 그냥 이 세상에 없어도 될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너무 과격하시다. 그러네요. 그 하니까, 조지 오웰 Why I Write. 네, 저희 한번 다뤘거든요. 다뤘어요? 네. 제가 그리스의 어느 섬에 있는 조그만 서점에 네. 갔다가 거기 고양이 밥 줘야 된다고 막 안내문을 붙여놨기에 네. 뭔 책을 살까 하다가 한 권은 사줘야지. 아, 그래서 그거 사셨어요? 영문판 얇은 와, Why I Why Write를 I 사서 Write니. 제 딸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글쓰기라는 것은 저는 본능의 발현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어떤 글이 쓸모 있고 없냐라는 것은 당대에도 좀 어느 정도 평가하고 할 수 있겠으나 글의 쓸모라는 것은 다 지나가 봐야 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맞아요. 쓸모없는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네. 아무도 찾지 않게 되고 네. 쓸모 있는 글은 3,000년이 지나도 네.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 쓸모 있는 것으로 판명나서 2,500년, 3,000년이 지나도 읽고 있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무슨 쓸모를 인식하고 썼겠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사람들은 써요. 네. 말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넘쳐날 때 그걸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요. 그것이 이 보편적 공명의 울림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글이면 네. 오래 살아남게 되죠.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네. 거고요. 저는 작가들은 이제 문학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통로가
같은 거라고 네. 봐요. 문학은. 네. 제가 옛날에 오정희 선생님이 쓰신 그 여자의 뭔가 그런 소설이 있는데 아니 단편이요. 예 단편 모음집인데 예. 거기에 보면 그 아주 불빛 하나도 없는 깜깜한 네. 방에 있는 주인공이 네. 순수한 어둠에 대한 네. 묘사를 이렇게 봤어요. 네. 그 책을 이렇게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와. 네. 와. 오정희 선생님 소설의 어떤 묘사들은 정말 그렇죠. 예. 와죠. 예, 와. 네. 더 이상 뭐 예. 네. 어떤 와. 수사를 할 수 사람이 없는. 어둠이라는 것에 네. 대해서 어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저도 방에 불을 다 끄고 거기 이렇게 앉아봤어요. 네. 좋더라고요. 네. 자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라고 봐요. 물론 네. 오정희 선생님이 뭐 그거를 쓰면서 독자 보고 방에 불 끄고 창문에 커튼 치고 그러고 앉아 있으라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나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독자들이 감흥하면서 네. 뭔가 그 독자가 몇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 네. 아무도 없어도 작가 자신이 네.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네. 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저도.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 쓸모 용기를 있음- 가지세요. 문학 평론도. 아니, 예, 쓸모 있음에 네. 대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쓸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개인의 내면성으로 침잠하면서 그것이 동시에 그 다른 사람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문학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문학적 의식이란 것이 물론 꼭 자기가 나는 반드시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문학을 쓰겠어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뭐 자기가 감각하는 것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 없이는 저는 좋은 문학이라는 건 탄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여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은 또 막 쓰면서 난 되게 기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쓸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해 나처럼 그런 사람은 없어라고. 근데 실제로 기여하는 건 뭐 전혀 그건 모르지 뭐. 그건 아무도 역사가 모르죠. 판단할 그렇죠. 문제고, 네, 문학사가 판단할 문제고요. 근데 저는 작가에게 시대란 그냥 작가는 그 시대를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에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놓치지 않고 함께 남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서 그렇지만 눈을 감지 않고 부릅뜨면서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그 당대에 대해서 쓰는 것 아무리 그가 SF를 쓰고 혹은 뭐 조선시대 팩션을 쓰더라도 결국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인 것 당대성인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다 다르겠지만 당대성. 그렇죠. 네. 어, 당대성과 보편성이 행복하게 만나는 지점을 누구나 꿈꾸겠죠. 그게 이제 명작의 탄생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들으면서 예.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소설가, 모든 소설가들의 예. 그 느낌과 너무 비슷하세요. 소설가들이 굉장히 소심하면서 이렇게 미리미리 약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좀 유민 선생님의 태생은 문학이 아닐까를 아니 또 자꾸 소설가시기도 네. 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네. 근데 한때. 이분 굉장히 문학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문학적인 분이구나라는 시인은 아니고요. 시나 네. 평론은 아니고 시인은 될 수가 없어요. 네. 시인, 소설가 시인이 되기에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네. 저는 그 작가님의 어떤 글쓰기 스타일이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단한 문장으로 네. 이렇게 치밀하게 또 논리적으로 구성된 그런 글쓰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나를 작가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스로 자평하실 때 어떤 취조의 과정을 통해서 또 감옥 안에서 단련된 거라고 네, 했을 네. 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보통 글쓰기나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네. 근데 작가님의 선생님의 방식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같은 그러면서도 글쓰기가
또 화려하게 어떤 개화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쓰기의 방식은 일종의 논리적 글쓰기죠. 네. 그렇다고 봐요. 네. 그게 뭐 책이 장르가 어디에 들어가든 네. 역사로 들어가든 교양 인문으로 들어가든 다 논리적 글쓰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6살 때 쓴 항소이유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그 글은 굉장히 그 만연체의 고전적인 문장이에요. 예. 그 제가 지금 읽어보면 어떻게 막 원고지 막 2매, 3매까지 한 문장이 가냐? 네. 2매, 3매까지 아니라 한 2매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고 화려한 문장을 썼어요, 그때. 네. 이제 그렇게 된 게 감옥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항소유서를 쓸 내용을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담아서 가서 써야 되니까 다른 걸 아무것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쓰면 문장이 길어져요. 네. 맞아요. 네. 예. 한 번 쓰면 못 고쳐요. 네. 먹지 깔고 쓰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감옥을 살고 나와서 다시 선배들한테 이제 인사를 가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부터 운동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인물들이 만들어졌고 뭐 무슨 신문 그때 다 불법 신문들이죠. 네. 성명서 이런 건데 다 그런 일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특징이 예. 이 불충분한 자료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해야 돼요. 그죠? 목적성이 딱 있는. 네, 그러니까 완전 한목적적인 글쓰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일본계 어떤 회사가 마산 수출 제공단에서 아세아 스완이라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섬유 봉제하는 네. 데인데 예. 그게 아주 악덕 사업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글은 볼 때 노동자를 탄압했다 이것보다 일본 놈들이 일본 자본이 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여기 초점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명서는 아주 민족주의적 색채가 아주 강한 네. 글쓰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몇 년간 주어진 과제가 제한된 자료만 네. 주고 짧은 시간에 네. 핵심을 뽑아내서 그쵸. 사람들의 이 정서를 움직여야 되는 아, 그런 일들이었어요. 네. 그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게 네. 굳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저절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예.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글쓰기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완전히 무슨 기초적인 문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네. 투입돼서 훈련된 케이스거든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글이 문장이 짧아지고 네. 그 좀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네. 식으로 된 거죠. 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는 게요. 그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 뒤에 네. 뒷부분에 글쓰기 네. 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사를 다 빼라 이렇게 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훌륭한 예, 지적이죠. 조언이죠. 예. 네.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명서는 짧아야 돼요. 성명서가 뭐 원고지 100매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원고지 3매, 4매, 5매, 길어봐야 10매. 여기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처음에 초고를 써놓고 계속 줄인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이제 글 쓰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줄이다 보면 통째로 문장을 날리지 않는 이상은 줄일 게 부사예요. 1차적으로. 네. 부사밖에 없어. 네, 부사를 떼도 아무 맥락에 문제가 안 생겨요. 네, 대부분. 사실은. 예, 네. 그리고 더 명료해져요. 그쵸. 훨씬. 네. 예, 주어와 수로만으로 네. 연결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글 쓰는 스타일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고요. 네. 다른 식의 글쓰기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네. 예, 그렇게 예. 됐어요. 쳐내는 글쓰기를 먼저. 네. 저희가 친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걸 들으시고 한 권의 책을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친구라는 단어를 제 이메일을 받고 바로 떠오른 책이 짜장면. 네. 시인 안도현 시인의 소설이에요. 네. 네. 뭐 명색은 그 어른들이 읽는 동화 뭐 네.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주인공이 만리장성 중국집 네. 배달원이에요. 소년. 예. 네. 저 동해가 집인데 가출해 가지고 네. 와가지고 근데 거기 누가 일부러 이렇게 철가방을 툭 치고 지나가가지고 짬뽕 한 그릇 배달하러 가다가 가방이 네. 엎어져서 국물이 쫙 납니다. 네. 네.
근데 저쪽은 폭주족처럼 보이는 3명이고 네. 주인공도 오토바이를 엄청 네. 오토바이 때문에 같이 네, 했는데 네.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중국집 배달을 네네. 불리하니까 적당히 하고 하는데 철가방한테 그렇게 말해줘. 다음에 저 친구들을 만나면 반드시 복수해 줄게. 철가방이 그래 우린 친구잖아. 아, 이 네. 요 부분이 제가 이게 벌써 5년 가까이 된 책인데 네네. 그때 딱 꽂혔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 하지만 이 배달맨하고 철가방이 친구예요. 네. 물론 이제 다른 폭주족 친구를 사귀게 되고 네네. 뭐 저 네. 편의점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소년의 세계가 확장되어가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성장소설이죠. 예. 철가방 그러면 좀 비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철가방 노랑머리 청년의 네. 이 정신세계와 네. 그런 것들이 참 따뜻한 필치로 네. 그려져 있어요. 철가방 이게 쏟아진 철가방이 들글거리는 소리를 네. 이 작가가 말로 바꾼 거죠. 그래 우리는 친구잖아. 네. 라고 철가방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정말. 네.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교감만 한다면. 네. 그런 이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선생님 사물의 친구가 있으세요? 사물인 친구. 제일 친한 친구는 낚싯대가 전용 낚싯대. 갑자기 큰 고기를 낚았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네. 아유, 야 미안하다. 기름칠을 제때 못하게. 네. 몇 번째 마디지 지금 관절이 삐걱거리는 거야. 아우 미안 이렇게. 예. 사물에 대한 네. 우정이군요. 왠지 확 와닿는걸요? 네. 정윤 작가님은 뭐 있으세요? 글쎄요. 네. 저는 가장 그랬던 건 첫 번째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작은 자동차였는데요. 인생의 첫 차. 인생의 첫 차였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사물과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라고 느꼈던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제 인생의 어떤 그때 청춘이었기 때문에 예 선생님 막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청춘의 어떤 순간들을 그 저의 되게 찌질하고 또 비밀스럽고 은밀하면서 되게 그런 바보 같았던 어떤 그런 순간들을 가장 많이 목격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안에서는 혼자 와서 막 좀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정말 멍청한 짓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떠나보낼 때 한 5, 6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정말 네 선생님 아시나요? 그 느낌?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돈 건네받고 차를 몰고 가잖아요. 네. 꽁무니를 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정말 막 쓸쓸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딘가 길에서 그 친구 똑같은 차 빨간색 차라서 소형차라서 이렇게 눈에 좀 잘 띈 차 걔를 보면 저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걔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되게 비밀인데 그 차의 그 차 넘버가 저의 그 몇 가지 중요한 비밀번호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제 차하고 저는 우리 집 차를 막내라고 불러요. 네. 막내라고 부르고 이제 색깔이 그 파란색과 까만색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네. 색인데 좀 보기 드문 색이에요. 군청색인가요? 네, 하여튼 뭐 네. 안에 펄도 좀 들어있고 네. 낮에 보면 반짝반짝하고 밤에 보면 까맣게 보이고 네. 이름도 지어줬어요. 네, 이름은 파랑이라고. 파랑이요? 네. 그래서 뭐 파랑이 범프가 걸리면 철과상 입었어. 파랑이. 바로바로 병원 가시나요, 예. 선생님? 네. 바로바로 이제 문짝이 어떻게 전에 한번 사고가 나서 문짝이 갈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왼쪽 팔 부러졌어요. 그럼 막 정말 의인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같이 타는 차인데 한쪽이 그러고 들어오면 아유 진짜 저희도 그렇거든요. 미워요. 막내 데리고 나와가지고 네. 잘 갔다 와야지 팔 부러뜨려갖고 그러니까. 와봐요. 앞면에 철과상이 펴서 돌아오면 열받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고 왔는데 그쪽에서 막 뭐라 흥분을 하면 더 화나죠. 네. 좀 뭐 심한 그렇지. 것도 아닌데 뭐 애가 그러면서 클 수도 있지 막 이런. 다음에 닦아주면 되지. 네. 친구의 정의가 오래 곁에 두고 사귄 벗이잖아요. 네. 근데 이 평론가의 정리문을.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시를 오래 두고 내 곁에서 함께 쓰면 그것이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네,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고전 수필 중에 유씨 부인의 조친문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조친문 맞아 예, 맞아. 바늘이 네. 예, 부러졌고 네. 그거에 대한 제문을 지은 대단한 그쵸. 작품이죠. 예, 진짜. 수필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거 정말 그게 바로 그 친구 네. 사물과 친구가 네, 된 네. 가장 오랜만에 명확한 듣는다. 케이스라고 패러디 생각해요. 문학의 정수. 네. 예, 네. 아. 예. 그게 시집 올 때 그 친척이 이렇게 네네. 그 중국에서 사다 준 바늘을 몇십 년 동안 썼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부러진 거예요. 조친문이죠. 예. 그게 이제 조이제문 네. 패러디에서 네. 그 우리 때는 교과서에 있었는데 저희도 예,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 있어요. 네. 야 정말 그건 정말 그러니까 그 조친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예요. 교감이에요. 네, 예. 그러네요. 보잘것없는 바늘하고 네. 과거 우리가 함께 지내왔던 어려웠던 시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토대로 네네. 교감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모든 것과 친구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아, 조친문 참 오랜만에 듣는데. 엔딩? 네. 선생님, 혹시 안도현 작가님 짜장면에 관련해서 더 혹시 하실 말씀? 예. 이 짜장면은 그 나왔을 때가 2000년경인데 그때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네, 바꾸라던. 바꾸라는 바람에 네. 신문에 그게 다 났는데 자장면 하니까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거예요. 어감이 좀 그게 살짝. 제가 그때 라디오 방송을 30분짜리를 매일 진행할 때였는데 MBC에서 짜장면이라고 하다가 방송이라서 자장면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인데 그게 도대체 자장면이 맞고 짜장면이 틀리다는 그 도대체 논거가 뭐야 도대체. 사람들이 다 짜장면이면 짜장면이지. 네. 그리고 줄창전은 짜장면이라고 썼어요 그때. 네. 그때 안도현 시인이 이 책을 어디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나 그래갖고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걸 보면 그러셨어요. 2000년 사인이 5월 17일 예, 친필 사명이 저한테 있으시더라고요. 받은 건데 그때 왜 초대했냐면 이 책 때문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네. 나도 열받아 있었거든 자장면 때문에.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예. 그 네. 짜장면이라야 맛이 있죠. 이제 다시 혼용해서 쓸 수 있게 예, 되었죠. 현재는 복수 표준어가 됐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네.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고. 네. 예, 이거는 그냥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미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17살 때 어땠는가를 기억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17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네.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금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17살 때의 나를 한 번쯤 돌아보고 싶은 어른들이라면 네. 나온 지 세월이 꽤 간 책이긴 하지만 안도현 시인의 짜장면 이게 네. 괜찮을 거예요. 네. 네. 아울러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친구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유시민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뭐 저 오랜만에 외출을 해가지고 네. 예, 시내도 나와보고 예. 네. 좋네요 아주. 나중에 편집이 어떻게 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또 그걸 기다리는 긴장감도 또 나름 괜찮은 거죠. 네. 네. 예, 저희 그 녹음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편집이 될지 저희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 정말 오랜 시간 거의 2시간 반여 동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었던 녹음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드린 말씀인데 오늘 유시민 선생님의 몰랐던 면모, 예, 공인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뵈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런 면모들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분이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 저는 그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작가시지만 앞으로 또 저술 활동에 더욱 매진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앞으로 나올 작품들도 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유시민 선생님 뵙게 되어서
제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회상하게 되었고요. 저의 젊은 시절과 물론 지금도 저 젊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의 그 청춘의 시작이 유시민 선생님과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선생님의 어떤 활동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코너는 허이가 고른 한 문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책 중에서 우리 허이평론가님의 마음에 남았던 한 문장, 문장들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오늘 어떤 문장을 줄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정희연 작가님께서 그가 그립다 안에서 특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 요리사였던 네. 예, 신충진님의 이 글이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저도 예, 이 부분에서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문장을 좀 읽어드리도록 예. 할게요. 내가 그날 봉화에 도착해 짐 정리를 도와드리고 떠날 때쯤 대통령께서 차를 한 잔 권하시면서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내가 예정에도 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나? 나는 그분의 감사한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며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5년 동안 지고 있던 세월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듯이 가뿐한 마음이 들었다. 꽃피는 봄날 봉화의 가족들과 함께 다녀가라 하셨던 대통령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나의 약속, 우리의 약속.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해 대통령은 호련히 우리의 곁을 떠났다. 지금도 신부장 하시던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봄은 오고 5월은 또 오는데 지금 그분이 없다. 내 인생 최고의 고객이었던 그가 없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없다. 그가 그립다. 네. 네. 그 문장 마지막에 그가 그립다라고 네. 했던 이 문장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예, 되었는데요. 그랬네요. 예. 여기 안에 실린 많은 글들이 참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에 이 그가 그립다라는 짧은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작가님께서도 그래서 네, 예, 특히 마지막 부분도 좋다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그분이 가졌던 어떤 뭐 직위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나서 네. 그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면을 가지신 분이었는지를 정말 가장 가까이 근처에서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그리고 네. 다른 어떤 엄청난 수사가 아니라 그가 그립다라고 기억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가까웠던 사람에게 그가 그립다라고 적어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잘 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신충진 님은 지금은 서울의 어떤 대학의 앞에서 네. 예, 치킨집을 하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저희 치킨집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네. 저도 들었어요. 저 막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했답니다. 알아내셨나요? 네, 아, 나중에 그렇군요. 같이 가요. 네. 네. 그러도록 하죠. 네. 치맥한 네. 치맥을 좀. 네. 네, 오늘 친구라는 주제로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어떠셨나요? 네, 친구란 가까이서 사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또 함께, 저한테는 무엇인가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존재, 이 배울
누구에게나 사실은 배울 것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옆에서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유시민 작가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네, 네. 그런 존재라는 생각, 그리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서 그냥 지금 우리 사회에 유시민 작가님이 좋은 친구로 오래 계셔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전에는 정치인 유시민으로서 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온전한 어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네, 믿고 있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 계셔주세요. 네. 낭만서점 7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7회 두 번째 트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